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특수 채용론 강의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인데요. 솔직히 처음 자료를 딱 받았을 땐, 이거 좀 특정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내용이겠구나 싶었어요. 네,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건 우리 사회가 다름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분리해서 함께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맞아요. 그 여정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질문이 하나 있죠. 바로 문제는 개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환경에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따라가 보면 특수체육이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기술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더라고요. 그 이상이라는 거죠. 네. 한 사람의 존엄, 그리고 사회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철학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 우리가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치료에서 참여로 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관계로 진화해 왔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보죠. 우리가 특수체육이라고 할 때 그 대상은 정확히 누구일까요? 저는 그냥 막연하게 장애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 범위가 훨씬 넓더라고요. 네, 그 지점이 정말 중요해요. 흔히 장애인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생각하기 쉬운데 법적으로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체를 포함하거든요. 특수교육 대상자요? 네, 예를 들어서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학생도 있고요. 또 암이나 심장병처럼 3개월 이상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해서 학교 생활에 제약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들도 있죠. 그렇군요. 핵심은 신체 활동에 의미 있는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 이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체적 장애뿐만 아니라 교육적, 의학적 필요가 있는 모든 경우를 아우르는 개념이네요. 그럼 이분들을 돕는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의 역할도 다시 생각해 봐야겠어요. 자료에서 이들은 치료사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긋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특수체육의 정체성입니다. 지도사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아니에요. 이들은 체육인이죠. 체육인, 네, 이분들의 목표는 의학적 치료가 아니라 각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스포츠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아하, 궁극적으로는 신체 활동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 즐길 수 있는 여가 활동을 만들어주는 조력자, 바로 그 역할인 셈이죠. 지도사가 치료사가 아니라 체육인이라는 점. 결국 신체 활동 그 자체가 목표라는 뜻이군요. 그러려면 먼저 장애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마침 자료에서 그 용어의 역사를 짚어주는 부분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손상, 장애, 핸디캡 이렇게 세 단어를 썼어요. 손상, 장애, 핸디캡이요? 네, 손상은 신체 구조의 문제, 장애는 그로 인한 기능적 제약, 그리고 핸디캡은 사회적 불이익을 의미했죠. 그런데 이 모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개인의 손상에서 출발한다,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음, 듣기만 해도 뭔가 좀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손상된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문제로, 장애는 활동의 제한으로, 그리고 핸디캡은 참여의 제약이라는 훨씬 중립적인 용어로 바꿉니다. 잠시만요. 이건 그냥 용어 몇 개 바꾼 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당신의 몸에 있습니다라고 말하던 전 세계 의료계와 사회가 아니, 문제는 당신을 둘러싼 환경과 우리의 태도에 있었습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와, 이건 뭐랄까,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인데요. 정확히 보셨어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장애를 더 이상 개인의 의학적 문제로만 보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는 거죠? 개인의 건강 상태와 그를 둘러싼 환경적 요인, 그리고 개인적 요인 사이에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상호작용의 결과요. 네.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예전 관점은 다리 기능에 문제가 있다에서 끝났어요. 하지만 ICF 관점에서는 계단만 있는 건물 때문에 강의실에 들어가는데 제약이 있다거나 주변의 편견 어린 시선 때문에 동아리 활동 참여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함께 보는 겁니다. 와, 관점 하나 바꿨을 뿐인데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문제의 해결책이 개인을 고치는 것에서
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럼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특수체육이 추구하는 구체적인 교육 목표는 뭔가요? 자료에선 3가지 영역으로 나누던데요. 네,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세 영역을 모두 강조합니다. 첫째는 심동적 영역으로 이게 가장 핵심이죠. 운동기술, 체력, 평생 즐길 여가기술처럼 직접적인 움직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둘째는 인지적 영역입니다. 스포츠 규칙을 이해하고 전략을 짜고 새로운 움직임을 창조하는 그런 지적인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의적 영역이 있어요. 정의적 영역이라면 자신감이나 사회성 같은 걸 말하는 거겠죠.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팀 스포츠를 통해 협동심을 배우고 승패를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히고 무엇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 이게 바로 정의적 영역의 목표죠.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신체 활동이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또 하나의 특징으로 책무성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더라고요. 어카운터빌리티. 솔직히 교육 현장에서 쓰기엔 좀 딱딱한 기업 용어처럼 들리기도 해요. 효과가 있다는 걸 데이터로 증명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특수체육에서 특히 더 강조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딱딱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교육의 질을 지키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과거에는 특수체육은 좋은 거니까 그냥 믿고 지원해 주세요. 이런 식의 접근이 많았어요. 하지만 책무성은 그걸 넘어서 우리가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학생들에게 어떤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체계적인 평가와 데이터로 증명하라는 요구예요. 아하. 이걸 통해 교육 효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나아가 사회적인 지원이나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로 삼는 거죠.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보여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하. 선의에만 기대는 게 아니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과를 증명하고 발전해 나가겠다는 의지군요. 이해가 되네요. 이런 책임감 있는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가 임파워먼트인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스스로 힘을 갖게 해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해주는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게 핵심입니다. 자료에서는 임파워먼트의 3가지 속성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자결성, 즉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는 능력입니다. 자결성. 둘째는 사회적 참여,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속감을 느끼는 경험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개인적 유능감이네요.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 여기서 내적 통제 소재라는 개념이 나오던데 이게 특히 중요해 보였어요. 정말 중요하죠. 내적 통제 소재란 내 삶의 결과가 운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의 노력과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 신념이에요. 아, 어차피 안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면 바꿀 수 있어 라고 믿는 마음이죠.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학생은 처음엔 전 어차피 못해요.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네. 그런데 휠체어 럭비에서 패스 하나를 온전히 자기 힘으로 성공시킨 뒤부터 눈빛이 바뀌더군요. 와, 내가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 작은 성공 경험이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유능감으로 이어진 거죠. 그게 바로 임파워먼트의 시작입니다. 와. 정말 강력한 이야기네요. 그 작은 패스 하나가 세상을 바꾼 거군요. 이런 임파워먼트 철학이 결국 통합체육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주류화, 제한 환경의 최소화 같은 개념들이 등장하는데요. 네, 주류화는 장애 학생을 무조건 분리된 특수학교에 보내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은 교육의 흐름, 즉 주류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말해요. 아, 주류에 포함시킨다. 그리고 제한 환경의 최소화는 그 구체적인 실천 원칙이죠. 학생을 분리된 환경에 두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서라도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하는 통합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제한 환경의 최소화라는 원칙? 정말 이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 명의 교사가 수십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일반 학교 환경에서 특정 학생만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통합 환경을 유지하는 게
정말 가능할까요? 자칫하면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단순히 한 공간에 섞어놓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 섞어 놓는 게 아니다. 네.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교사에 대한 지원, 보조 인력, 개별화된 교육 계획, 물리적 환경 개선 같은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료에서도 스포츠 통합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상황에 맞는 최적의 통합 방식을 찾기 위해서죠. 아, 그 5가지 스포츠 통합 모델이요. 그 플레이워크가 아주 명확해서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통합, 분리 이런 이분법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일종의 스펙트럼으로 보는 건데요. 가장 완전한 통합인 1단계 일반 스포츠는 청각장애인 마라톤 선수가 비장애인 대회에 아무런 규칙 변경 없이 똑같이 참가하는 경우예요. 네, 완전히 똑같이. 2단계는 편의를 제공한 일반 스포츠로 이동이 불편한 골프 선수에게 카트를 제공하는 것처럼 경기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편의를 주는 거고요. 3단계는 장애인 선수와 비장애인 선수가 한 팀이 되는 통합 스포츠. 4단계는 반대로 휠체어 농구 같은 장애인 스포츠에 비장애인 선수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패럴림픽처럼 장애인 선수들만 참가하는 분리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고요. 네. 중요한 건 이 5가지 단계에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아, 우열이 없다. 네. 어떤 선수는 1단계에서 경쟁하며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어떤 선수는 5단계 환경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더 큰 임파워먼트를 경험할 수도 있죠. 개인의 선택과 필요에 따라 가장 적절한 환경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것, 그게 바로 이 모델의 핵심입니다. 이 5가지 모델을 보니 통합이라는 게 단순히 섞는다는 의미가 아니었다는 게 확실히 와닿네요. 그런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현장에서 가장 구현하기 어렵거나 혹은 가장 오해가 많은 모델은 어떤 건가요? 예를 들어 4번, 비장애인이 장애인 스포츠에 참여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은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말씀하신 4번 모델, 즉 통합 환경의 장애인 스포츠가 오해도 많고 활성화도 덜 된 편이에요. 왜 그런가요? 비장애인들이 우리가 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혹은 장애인들이 기회를 뺏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 모델의 진짜 목적은 장애인 스포츠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데 있어요. 비장애인 선수가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해보면 그 스포츠가 얼마나 박진감 넘치고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하는지 몸소 깨닫게 되죠. 아, 직접 해보는 거군요. 그렇죠. 이건 단순한 체험을 넘어서 함께 즐기는 스포츠로 나아가는 중요한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편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경험하는 것이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특수체육의 철학을 현실에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로 언급된 미국의 장애인 교육법 아이디어의 주요 원칙들을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몇 가지 강력한 원칙이 있습니다. 입학 거부 금지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교육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대원칙이고요. 네, Zero Reject. 비차별적 평가는 특정 문화나 언어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도구로 학생의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그중에서도 부모와 학생의 참여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교육 계획을 세울 때 교사나 전문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인 부모와 학생이 동등한 파트너로 참여해서 함께 의사결정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한다고요. 네, 이건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적인 조항입니다. 혁신적이다. 네, 내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가 최고의 전문가라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한 거니까요. 부모가 가진 정보와 의견이 교육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서 교육의 주도권을 학교가 아닌 가족과 학생에게 돌려준 거죠. 그리고 이 법에서 체육의 정의를 굉장히 폭넓게 규정한 점도 눈에 띄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달리기, 공 던지기, 뭐 이런 것 이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체력, 운동 기술은 기본이고요. 수영 같은 수중 활동, 무용, 개인 및 단체 게임, 야외 스포츠까지 인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을 체육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 사람의 전인적 성장이 있어서 움직임의 가치를 폭넓고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죠.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 보니 특수체육은 단순히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훈련이 아니네요.
장애를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적 관계의 문제로 재정의하고 모든 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사회에 참여하도록 힘을 실어주는 정말 중요한 교육 철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핵심은 거대한 관점의 전환이죠. 의료적 관점에서 사회적 관점으로, 분리해서 통합으로, 그리고 단순히 돕는다는 시혜적 관점에서 스스로 힘을 키우는 임파워먼트의 관점으로 나아가는 흐름입니다. 개인을 환경에 억지로 맞추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환경과 활동을 개인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함으로써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 그게 바로 특수체육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분께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네요. 오늘 저희는 주로 법과 제도,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공식적인 틀 안에서의 통합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식적인 교육 현장을 벗어난 일상의 공간, 예를 들어 동네 놀이터나 공원에서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놀이의 순간에서 오늘 이야기한 통합의 원칙들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특수체육 강의 자료, 사정과 측정 도구에 대한 내용인데요. 와, 솔직히 이거 자료 처음 딱 봤을 때 용어들이 너무 빽빽해서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좀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 암기가 아닙니다. 이 개념들이 왜 필요한지, 또 현장에서 어떤 고민을 담고 있는지 그 맥락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의 무게감을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수체육에서 사정과 평가라는 게요, 단순히 학생 점수를 매기는 그런 행위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랄까, 한 아이의 가능성을 열어주기 위한 지도를 그리는 과정이에요. 어떤 부분에서 어려워하고 또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최적의 경로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학생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정보 수집 과정이다. 이걸 기억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지도를 그린다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길을 알려주려면 일단 그 사람이 어디 서 있는지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그럼 그 지도의 범례부터 확실히 읽고 가보죠. 서로 너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네 단어. 사정, 평가, 측정, 검사. 강의에서도 이 네 가지 구분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네 개념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거의 첫 단추죠. 우선 사정, 어세스먼트는요,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교육적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 그 자체를 말합니다. 학생의 달리기 기록 같은 수치화된 양적 자료는 물론이고요. 수업 중에 관찰한 내용이나 면담 기록 같은 질적 자료까지 판단에 필요한 재료를 모으는 모든 활동이 다 사정에 들어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사정이 마치 요리를 하려고 시장에 가서 신선한 채소도 고르고 고기도 사고 필요한 양념 찾는 그 재료 수집의 전 과정, 이런 느낌이네요. 네,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렇다면 평가는 그 모아온 재료들을 가지고 요리를 다 한 다음에 아, 맛있다, 좀 짜네, 다음엔 다른 재료를 써야겠다, 이렇게 최종적인 가치를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는 단계죠. 강의 정의대로 교육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마지막 과정인 거예요. 이 학생은 근력이 늘었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같은 최종 판단, 이게 바로 평가입니다. 사정이 과정이라면 평가는 결과에 대한 해석인 셈이죠. 아하, 그럼 측정이랑 검사는 그 재료 수집 과정에서 쓰는 구체적인 도구나 행위에 가깝겠군요. 그렇습니다. 측정, 메저먼트는 줄자로 거리를 재거나 스톱워치로 시간을 재는 것처럼 어떤 특성을 숫자로 나타내는 행위고요. 검사, 테스팅은 시험지를 나눠주거나 정해진 과제를 수행하게 하는 그런 체계화된 절차 자체를 말합니다. 측정과 검사는 사정이라는 큰 과정 안에 포함된 구체적인 방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개념 구분이 작년 시험에도 나왔다고 하니까 관계를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재료 수집 사정을 위해 저울로 무게를 재고 측정, 레시피대로 따라 해보고 검사, 마지막에 맛을 보고 판단하는 평가, 흐름. 아, 이렇게 보니까 관계가 명확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종류의 도구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한번 보죠. 공식적 사정과 비공식적 사정이 먼저 나오네요. 네, 이건 평가의 틀이 얼마나 정형화되어 있냐 그 차이입니다.
공식적 사정은 학생 건강 체력 평가 팝스처럼 누가 언제 어디서 하든 똑같은 절차랑 채점 기준을 따르는 표준화된 검사죠. 모든 학생을 같은 자로 재는 겁니다. 반면에 비공식적 사정은 교사의 관찰 일지나 체크리스트처럼 정해진 틀 없이 좀 유연하게 이루어지는 비표준화된 절차예요. 학생의 수업 태도나 친구 관계처럼 숫자로 딱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을 파악하는 데 아주 유용하죠. 아, 여기서 현장의 딜레마가 생길 것 같아요. 모든 학생한테 공정하게 똑같은 잣대를 대는 표준화도 중요한데 또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개별화도 놓칠 수 없으니까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교사의 정말 중요한 역량이겠네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바로 그 균형점에 대한 고민이 다음에 나올 규준지향 검사와 중거지향 검사의 차이로 바로 이어집니다. 아, 강의에서 아주 비중 있게 다룬 그 개념들이요. 쉽게 말해서 상대평가랑 절대평가로 비유하셨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네, 규준지향 검사는요,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규준이라는 게 바로 그 비교 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 같은 통계치를 의미하거든요. 강의 예시인 내신 등급제가 가장 대표적이죠. 내가 95점을 받아도 다른 애들이 다 100점이면 등급이 낮게 나오는 철저한 상대평가입니다. 넌 반에서 몇 등이야?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한 검사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기술적인 평가 방식의 선택이 아니네요. 어떤 학생에게는 상대적 위치를 보여주는 게 나도 노력하면 상위권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동기부여가 되겠지만 또 다른 학생에겐 난 맨날 뒤처지는구나 하는 낙인 효과를 줄 수도 있겠어요. 특히 개인화 성장이 중요한 특수체육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거지향 검사가 중요해지는 겁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정해진 절대적인 기준, 즉 중거, 크라이테리언을 넘었냐 못 넘었냐 이걸 보는 절대평가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다른 사람이 다 떨어져도 나 혼자 70점 넘으면 합격이잖아요. 학생이 특정 과제를 할 수 있나 없나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 보조 없이 휠체어를 10m 갈 수 있다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걸 달성했는지를 판단하는 식입니다. 3대 평가와 절대 평가. 목적에 따라 필요한 도구가 완전히 달라지는군요. 그 외에도 강의에서는 몇 가지 다른 평가 도구들을 간단히 언급하셨어요. 루브릭, 포트폴리오, 생태학적 평가 같은 것들이요. 그냥 목록처럼 쓱 지나갔는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것들도 아주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루브릭은 쉽게 말해 아주 구체적인 채점 기준표예요. 상중하 이렇게 모호하게 평가하는 대신에 예를 들어 농구 자유투를 평가한다면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렸는가, 시선이 림을 향했는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는 거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학생한테도 뭘 잘했고 뭘 보완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도 막연히 더 노력해봐 이런 말보다 다음엔 무릎을 좀 더 구부려보자 라는 피드백이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포트폴리오는요? 포트폴리오는 학생의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일정의 결과물 자료집입니다. 학기 초에 엉망으로 그리던 그림이 학기 말에는 얼마나 발전했는지, 처음엔 서툴렀던 동작 영상이 나중엔 얼마나 유연해졌는지 이걸 시간 순서대로 모아두는 거죠. 점수 하나로는 평가할 수 없는 학생의 노력과 발전 과정을 총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나온 개념들이 일종의 도구들이었다면 이제 그 도구들을 가장 정교하게 쓰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강의 자료에서 유독 별표까지 쳐가면서 강조하신 부분 바로 과제 분석이었습니다. 이 개념이 왜 그렇게 특수체육에서 핵심적인 건가요? 복잡한 기술을 한 번에 배우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성공의 경험을 선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과제 분석의 핵심은 하나의 큰 목표를 여러 개의 작은 단계로 잘게 쪼개는 단계 나누기죠. 예를 들어서 신발 끈 묶기라는 과제가 생각보다 복잡한 연속 동작이거든요. 이걸 양쪽 끈을 교차시킨다, 한쪽 끈을 아래로 넣는다, 당긴다, 고리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10개 이상의 작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 축구를 가르칠 때 전술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라 드리블, 패스, 슈팅 순으로 차근차근 알려주는 것과 같은 이치군요. 바로 그겁니다. 특히 장애 학생들은 경험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을 수 있어서 복잡한 과제를 통째로 주면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몰라서 좌절하기 쉬워요. 근데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단계를 제시하면 학생은 매 단계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서 자신감을 얻고 다음으로 나아갈 동력을 얻게 되죠.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교사가 학생이 10단계 중에 정확히 몇 단계에서 막히는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연히 신발끈을 못 묶네가 아니라 7단계인 리본 모양 만들 때 손가락 협응이 어렵구나. 이렇게 구체적인 진단과 처방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진단 도구이자 교육의 나침반이 되는 셈이네요. 과제 분석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셨어요. 동작 중심, 유사 활동 중심 같은 것들이요. 네, 분석의 관점에 따른 분류입니다. 동작 중심은 멀리 뛰기 할 때 무릎 구부리기, 팔 흔들기처럼 동작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세부 동작을 분석하는 거고요. 유사 활동 중심은 공 던지기라는 하나의 활동을 위로 던지기, 아래로 던지기, 멀리 던지기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나눠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생태학적 과제 분석에 등장하는데요. 앞서 생태학적 평가에서도 나왔던 그 생태학적이라는 단어군요. 뭔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는 뉘앙스인데 과제 분석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아주 정확히 보셨습니다. 기존의 과제 분석이 기술 자체를 쪼개는 데 집중했다면 생태학적 과제 분석은 그 기술을 배우는 학생과 그 기술이 사용될 환경을 중심에 둡니다. 예를 들어 수영을 가르친다고 해보죠. 일반적인 과제 분석은 물에 뜨기, 발차기, 팔젓기 순서로 단계를 나눌 거예요. 하지만 생태학적 분석은 먼저 학생에게 물어요. 수영 왜 배우고 싶어? 만약 학생이 친구들이랑 물놀이 할 때 재밌게 놀고 싶어서요 라고 답한다면 기술 중심의 훈련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얕은 물에서 공놀이를 하는 활동부터 시작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즉, 기술이 아니라 수행자의 동기와 실제 생활 환경을 고려해서 과제를 재구성하는 훨씬 입체적인 접근법입니다. 와, 그건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무엇을 가르칠까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어디서 사용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다양한 도구와 분석법이 있는데 그렇다면 좋은 검사 도구를 고르는 기준은 뭘까요? 강의에서는 6가지를 제시하셨지만 핵심적인 것들만 좀 짚어주시죠. 가장 중요한 3가지는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입니다. 첫째, 타당성, validity는 측정하려는 것을 제대로 측정했는가 이거예요. 학생의 순발력, 즉 근력을 재고 싶은데 오래 달리기, 근지구력 검사를 하면 안 되겠죠. 목적에 맞는 도구를 썼는지가 타당성입니다. 둘째, 신뢰성, reliability는 반복해서 제도 결과가 일관성 있게 나오는가. 같은 학생 키를 오늘 재고 내일 쟀는데 5cm나 차이가 나면 그 저울은 신뢰성이 없는 거죠. 셋째, 객관성, objectivity는 평가자가 여러 명이라도 동일한 점수가 나오는가입니다. 주관적인 판단이 끼어들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현장에서 특히 다양한 변수를 가진 특수체육 대상자들한테 이 타당성이나 신뢰성을 확보하기가 늘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자폐 스펙트럼 학생의 악력을 측정하고 싶은데 학생이 낯선 검사 도구에 불안감을 느껴서 꽉 쥐질 못한다면 그 결과는 순수한 근력이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반영된 값이 되잖아요. 이런 변수들은 어떻게 통제하나요? 정말 예리하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특수체육에서는 검사 전에 라포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또 학생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환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 측정해서 가장 안정적인 값을 찾는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된 검사 도구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고요. 교사의 지속적인 관찰 기록 같은 비공식적 사정 자료를 함께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다중평가가 필수적입니다. 말씀하신 그런 변수들을 완벽히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다른 각도에서 얻은 정보들을 교차 확인하면서 오차를 줄여나가는 거죠. 하나의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개념들이 실제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에서 어떤 순서로 적용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 과정은 한 번에 끝나는 직선이 아니라 계속 순환하는 사이클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총 5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째, 계획 단계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뭘 이룰 건지 목적과 목표를 설정하죠. 둘째, 사정 단계입니다.
목표를 정했으니 이제 학생의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죠.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다양한 도구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셋째, 수업 계획. 사전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업 내용, 예를 들면 과제 분석표를 작성하는 단계고요. 넷째, 지도입니다. 계획대로 실제 교육을 실행하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평가입니다. 지도를 통해 처음 세웠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학생에게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는지 그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가 다시 다음 계획의 출발점이 되는 끝없이 이어지는 원이 그려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평가를 통해 이 학생은 이 부분이 아직 부족하구나 또는 의외로 이런 데 강점이 있네 라는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고 그 정보가 다음 학기 계획 단계의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계획, 사정, 수업, 지도, 평가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프로그램은 점점 더 학생에게 최적화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연속적인 과정인 거죠. 자,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었네요. 특수체육의 평가는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게 맞는 최적의 성장 경로를 설계하기 위한 살아 움직이는 과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을 하나의 키워드로 요약하자면 근거 기반 교육입니다. 교사의 막연한 감이나 추측이 아니라 사정과 평가라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또 그 결과를 다시 분석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개념들을 관통하는 철학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강의에서 언급된 과제 분석의 단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도네요. 과제를 너무 잘게 쪼개는 게 때로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배워야 더 효과적인 총체적 학습의 기회를 막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나무를 하나하나 보다가 숲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겠죠. 고 흥미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과도한 단순화. 그 경계는 과연 어디일까요? 언제 과제를 나눠야 하고 또 언제는 조금 서툴더라도 전체를 통째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학생의 성장에 더 효과적일지 그 최적의 균형점에 대해 청취자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오늘 나눈 이야기가 더 깊이 와닿을 것 같습니다. 모두를 위한 스포츠. 이게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되려면 뭘 알아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설계도를 한번 같이 그려보려고 합니다. 아주 좋은 미션이네요.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지식을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건 아니고요. 개별화 교육 계획부터 행동 관리까지 이 모든 전략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한 사람의 성장을 돕는지 그 큰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설계도의 가장 첫 페이지, 개별화 교육계획, 영어로는 IEP라고 하죠. 여기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그냥 1:1 맞춤 수업이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개념이라고 하던데 뭐가 그렇게 다른 건가요? 개인을 위한 설계도라는 비유도 맞는데요. 저는 좀 더 법적인 효력까지 있는 공식 계약서에 가깝다고 봐요. 계약서요? 네. 장애 특성이나 지금 능력 수준을 바탕으로 앞으로 1년 동안 무얼, 어떻게, 또 어느 수준까지 해낼 건지 아주 구체적인 목표랑 방법을 다 적어놓은 문서거든요. 와, 자료에서도 미국 장애인 교육법을 기준으로 설명하는데 이게 교사 혼자 뚝딱 만드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 학생, 관련 전문가들이 다 참여해서 동의를 해야만 완성되는 모두의 약속 같은 겁니다. 그냥 계획이 아니라 약속이고 계약서다. 이 관점이 되게 중요하네요. 그러면 그 약속의 핵심인 목표는 정말 명확해야겠어요. 그냥 축구를 더 잘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 때문에 IEP의 목표는 반드시 측정이 가능해야만 합니다. 측정 가능해야 한다. 네. 그래서 자료에서 말하는 목표 진술의 3요소, 그러니까 조건, 기준, 행동,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게 합쳐져야 목표가 비로소 생명력을 얻게 돼요. 조건, 기준, 행동. 말만 들으니까 조금 막연한데 자료에 나온 축구 예시로 풀어보면 바로 이해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은 예시죠. 자, 축구공을 인사이드 킥으로. 이건 어떻게에 해당하는 조건이에요.
그냥 막 차는 게 아닌 거죠. 네네. 그 다음에 50cm 미니 골대의 5회 중 3회. 이건 성공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고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인시킬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측정할 수 있는 최종 행동입니다. 잠시만요. 그럼 축구공을 인사이드 킥으로 이게 조건. 50cm 미니 골대에 5회 중 3회. 이게 기준. 그리고 골인시킬 수 있다가 행동. 와, 이걸 합치니까 그냥 목표가 아니라 거의 뭐 하나의 완벽한 테스트 문항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누가 평가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어요? 바로 그게 IEP의 힘입니다. 모든 지도의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뭘 가르쳐야 할지 명확히 알고 학생과 부모님은 뭘 기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게 되니까요. 그렇군요. 이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얘기할 모든 전략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럼 목표라는 북극성은 정해졌고 이제 그곳까지 갈 도구들을 살펴볼 차례네요. 자료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또래 교수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친구를 선생님으로 쓰는 아이디어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세분화되어 있더라고요. 네. 먼저 동급생 또래 교수. 이건 친밀감은 좋은데 아무래도 친구이다 보니까 좀 무게감이 떨어져서 중증 장애 학생의 집중도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요. 아, 그렇죠. 반면에 상급생 또래 교수는 선배가 가르쳐주니까 좀 더 권위도 있고 신뢰가 생겨서 저학년이나 중증 장애 학생한테는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완전히 다른 접근이네요. 그럼 전학급 또래 교수는요? 이건 모든 학생이 다 참여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이라고 하던데 이건 어떨 때 좋을까요? 그건 장애 학생을 막 특별하게 분리하지 않고요. 학급 전체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녹여낼 때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선생이자 학생이 되니까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도장애 학생이 사회성을 기르는데 정말 좋은 모델이죠. 듣고 보니 그냥 돕는 차원이 아니네요. 학생의 특성이랑 목표에 따라서 어떤 또래를 붙여줄지 정말 전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거군요. 그렇죠. 팀 티칭 모델도 마찬가지겠죠. 스테이션 교수나 팀 티칭 같은 거요. 언뜻 보면 그냥 선생님 여러 명이 같이 가르치는 것 같은데 이 둘도 목적이 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스테이션 교수는 여러 코너를 만들어서 순환 운동하듯이 그룹별로 다른 걸 연습하는 방식이에요. 한 가지 활동에 좀 쉽게 지루해하는 학생들한테 다양한 자극을 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네. 반면에 팀 티칭은 2명 이상의 지도자가 같은 내용을 함께 가르치면서 각자의 전문성을 합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분은 동작 시범을 잘하고 다른 분은 동기부여를 잘한다면 이 둘이 힘을 합쳐서 수업의 질을 확 끌어올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촉구랑 용암법이라는 이름부터가 뭔가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촉구라는 게 그냥 도와주는 거랑은 다른 좀 더 체계적인 개념 같아요? 네, 훨씬 정교한 개념입니다. 촉구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딱 제공하는 체계적인 힌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위계,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 단계요? 네, 가장 약한 힌트인 자, 공차봐 이런 언어적 신호부터 시작해서 발로 차는 신용을 하는 제스처, 직접 보여주는 시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생의 다리를 직접 잡아서 움직여주는 신체적 촉구까지 도움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아, 무작정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힌트부터 순서대로 주는 거군요. 그럼 용암법은요? 이름이 너무 강렬해서 제가 잘못 봤나 했어요. 용암이라니?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하, 이름이 재밌죠? 용암법은 영어로 페이딩인데 촉구랑 완전히 반대 과정이에요. 학생이 기술을 어느 정도 익히기 시작하면 용암이 서서히 식어서 굳어지듯이 그 도움을 점차 줄여나가는 겁니다. 아, 점점 도움을 줄인다.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아까 말했던 IP의 측정 가능한 목표랑 딱 연결이 된다는 점이에요. 어떻게 연결되죠? 만약 목표가 언어적 신호만으로 인사이드 킥 성공하기라면요. 지도자는 신체적 촉구에서 시작해서 그 목표 지점까지 어떤 순서로 도움을 줄여나갈지 그 로드맵을 미리 다 짜놓는 거죠. 즉, 용암법은 목표 달성을 위한 역산 스케줄인 셈입니다. 와, 그 설명이 확 와닿네요. 용암법은 그냥 도움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거꾸로 살게 된 철수 계획이다. 좋습니다. 계획도 세웠고 가르치는 방법도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학생이 기존 스포츠의 규칙이나 환경 자체를 따르기 어려우면 어떡하죠?
여기서 활동 변형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스포츠의 본질은 지키면서 모두가 참여하게 만든다.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 정말 가능한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고 또 특수체육의 핵심 철학이 담긴 부분입니다. 자료는 세 가지 차원의 변형을 제시하죠. 첫째는 환경 변형, 휠체어가 다닐 공간을 확보하거나 조명을 조절하는 것처럼 물리적인 장벽을 없애는 거고요. 네. 둘째는 용기구 변형, 공을 더 크고 부드러운 걸로 바꾸거나 배트 면적을 넓히는 것처럼 장비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셋째가 바로 규칙 변형입니다. 경기 시간을 줄이거나 스트라이크 존을 넓히는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근데요, 무작정 쉽게만 만들다 보면 이게 과연 원래 하려던 그 스포츠가 맞나 싶은 순간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게 짚어주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의 본질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스포츠의 본질. 네. 경쟁, 협력, 규칙 존중, 성취감 같은 스포츠만의 고유한 가치를 잃어버리면 그건 더 이상 스포츠가 아니라 그냥 놀이가 되어버리겠죠. 규칙은 선수에게 맞게 바꾸더라도 스포츠 정신이라는 그 심장은 계속 뛰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변형의 예술입니다. 변형의 예술이라 멋진 표현이네요. 장애 유형별 맞춤 변형 예시도 되게 구체적이어서 인상 깊었어요. 특히 자폐성 장애 학생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규칙을 쉽게 바꾸는 것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폐성 장애 학생한테는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환경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거든요. 그래서 수업 순서나 용기구 배치를 항상 똑같이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서 말하는 사회적 정서, 그러니까 남을 이기려는 경쟁 욕구가 좀 부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하는 활동보다는 정해진 패턴을 완성하는 식의 비경쟁적 활동이 훨씬 참여를 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저는 그냥 의사소통 문제만 생각했는데 청각기관이 평형감각이랑 관련이 있다는 건 정말 의외였어요. 그렇죠. 그럼 지도자는 단순히 수어를 쓰거나 입모양을 보여주는 걸 넘어서 아예 활동 종목을 고를 때부터 신체적인 안전까지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수중활동이나 평형대 운동처럼 평형감각이 중요한 활동을 할 때는 훨씬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죠. 지도자는 항상 학생이랑 마주보고 입모양을 정확히 보여주고 깃발이나 불빛 같은 시각적인 신호를 적극적으로 써서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하고요. 좋습니다. 계획도 세웠고 가르치는 방법, 심지어 게임의 판을 바꾸는 법까지 알았어요. 근데 만약 학생의 행동 자체가 참여를 막는 가장 큰 벽이라면 어떡하죠? 여기서부터 행동 관리라는 훨씬 더 섬세한 영역으로 들어가는군요. 네. 행동 관리는 단순히 문제 행동을 막는 기술이 아니고요. 바람직한 행동을 설계하고 유지하는 과학에 가깝습니다. 그 핵심에 강화와 처벌이라는 두 개념이 있죠. 네. 간단히 말해서 강화는 어떤 행동의 빈도를 늘리는 모든 것이고요. 처벌은 반대로 빈도를 줄이는 모든 것입니다. 정적 강화는 칭찬이나 스티커처럼 좋은 걸 줘서 바람직한 행동을 늘리는 거잖아요. 자료에 나온 프리맥 원리가 너무 재밌었어요. 하기 싫은 거 먼저 하면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줄게. 이거 우리한테도 익숙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줄넘기 10번 하면 네가 좋아하는 공놀이 5분 하게 해줄게. 이게 바로 프리백 원리죠. 그런데 자료에서 부적 강화의 예시로 든 타임아웃이나 과잉 교정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네, 저도 그게 좀 헷갈렸어요. 보통 처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원치 않는 상황을 제거해줘서 바람직한 행동을 늘린다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타임아웃은 시끄럽게 떠드는 학생에게서 교실에 계속 머무는 원치 않는 상황을 잠시 없애주는 거죠. 그럼 돌아왔을 때 조용히 있는 행동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설명이 훨씬 명확하네요. 과잉 교정도 물을 쏟았을 때 그냥 어지러진 부분만 치우면 되는 상황을 없애고 바닥 전체를 다 닦아야 하는 더 클 과제를 줌으로써 다음부터 물을 안 쏟는 행동을 강화한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포화기법이라는 건 정말 상상도 못한 방법이었어요. 문제 행동을 질릴 때까지 시킨다니 완전 역발상 아닌가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기법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수업 중에 계속 책장을 시끄럽게 넘겨요. 그러면 다른 활동 다 멈추고 5분 동안 오직 책장만 넘기게 하는 겁니다. 와, 처음엔 재밌어 할지 몰라도 곧 그 행동 자체가 너무 지겹고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겠죠. 그 행동이 주던 만족감을 완전히 소진시켜버리는 전략입니다. 행동에 대한 욕구를 완전히 고갈시켜버린다. 와,
정말 섬세한 심리전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적인 논의를 넘어서는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 후반부에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 같은 거시적인 이론이 나오는데 이게 현장의 특수체육 지도자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전문가와 그냥 기술자를 가르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아동의 인지 발달 단계를 이해하면 왜 특정 전략이 어떤 아이한테는 통하고 다른 아이한테는 안 통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아, 예를 들어 피아제의 전조잡기에 해당하는 미취학 아동들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에요.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복잡한 규칙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발달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한테 막 복잡한 팀 오프사이드 전술을 가르치려고 애쓰는 건 한글도 모르는 아이한테 소설책 읽으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겠네요. 정확합니다. 그 시기에는 복잡한 팀게임보다는 공 던지기, 달리기 같은 개인 활동 위주로 짜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그러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팀 스포츠의 규칙과 협력의 의미를 제대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발달 단계를 아는 그 지도자한테는 불필요한 좌절을 막아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거군요. 네, 맞습니다. 체력을 건강 체력이랑 운동 체력으로 나눈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인상 깊었어요. 그냥 체력이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하기 쉬운데 목적에 따라 필요한 체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구분입니다. 건강 체력은 심폐지구력, 근력처럼 건강한 삶 자체를 위해 꼭 필요한 요소들이고요. 반면에 운동 체력은 순발력이나 민첩성처럼 특정 스포츠 기술을 더 자하기 위한 요소들이죠. 네. 이 둘을 구분해서 볼 수 있어야 균형 잡힌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 증진이 목표인 학생한테 무리하게 단거리 달리기 기록만 단축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부상으로 이어지거나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겠죠. 오늘 분석을 해보니까요. 특수체육 지도가 그냥 동작을 가르치는 걸 넘어서 한 사람의 발달 단계부터 심리 상태, 목표까지 다 고려하는 정말 정교한 종합예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선수를 규칙에 맞추는 게 아니라 단 한 명의 선수를 위해서 기꺼이 규칙과 환경을 바꾸는 것, 그 유연함이랑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맞습니다. 모든 개인의 성공과 참여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정상에 오르는 길은 수만 가지이고 어떤 길이든 존중받아야 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특수체육의 근본 철학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참여와 성장을 위해서 스포츠의 규칙, 용기구, 환경까지 바꾸는 변형의 기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스포츠를 넘어서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학교, 사회라는 더 큰 시스템에서 기존의 규칙을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 유연하게 바꿀 때 우리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얼마나 많은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개인의 능력 부족 문제가 아니라 모두에게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시스템의 경직성 문제 아니었을까요?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지적 장애는 이렇다, 자폐성 장애는 저렇다, 이런 정의를 아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체육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뭘 조심해야 하지? 어떤 운동이 왜 좋은 거지? 이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내용의 핵심은 결국 개인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 장애라는 커다란 라벨 뒤에 가려진 한 사람의 그 고유한 특성을 들여다보는 거죠. 자료들을 쭉 읽어보면 어떤 운동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운동은 오히려 마음에 안정을 주는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저도 자료 보면서 정말 놀랐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다운증 후군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간단해 보이는 그 앞구르기 동작 있잖아요. 네네. 그게 왜 위험천만한 행동일 수 있는지, 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유독 수영이나 사이클 같은 반복적인 스포츠가 왜 이상적인 선택이 될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이 막연하게 가졌던 고정관념을 좀 깨뜨릴 만한 그런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을 겁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럼 그 숨겨진 논리를 한번 찾아 떠나보죠. 우선 지적장애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는 지능지수 70 이하, 22세 이전 발현, 뭐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데요. 근데 솔직히 숫자만으로는 와닿지가 않아요. 이것보다 훨씬 복합적인 이야기겠죠. 아, 물론입니다. 그 숫자는 정말 최소한의 기준일 뿐이고요. 자료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협회 AAIDD의 정의를 보면 훨씬 입체적이에요.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거든요. 세 가지요. 네. 첫째는 물론 지적 기능의 제한이고, 둘째는 적응 행동의 제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22세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는 조건이 붙죠. 잠깐만요. 적응 행동이라는 말이 좀 뭐랄까 모호하게 들리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나요? 일상생활이랑 관련된 건가요? 네, 바로 그겁니다. 아주 실용적인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관계를 맺는 그런 사회적 기술, 아니면 돈을 관리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실제적 기술, 아, 그리고 글을 읽고 쓰는 것 같은 개념적 기술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똑똑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의 문제인 셈이죠. 그렇군요. 적응 행동이라는 개념 덕분에 훨씬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자료에서는 이 지적 장애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다운 증후군을 아주 상세하게 다루고 있던데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는 건 많이들 알지만 이게 체육 지도랑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지도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어쩌면 가장 의외의 신체적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가장 핵심적이고 또 가장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환축추 불안정성입니다. 환축추, 불안정성이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목뼈 1번이랑 2번 사이가 불안정하다는 뜻이에요. 이 두 뼈가 머리를 지탱하고 회전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약한 거죠. 아, 그래서 앞구르기나 다이빙, 심지어 일부 격투기 종목처럼 머리와 목에 강한 충격이나 압박이 가해지는 운동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신경 손상 같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지도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최우선 안전수칙이에요. 와, 그건 정말 몰랐네요. 좋은 운동 시키려다가 오히려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아찔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자료에 또 흥미로운 특징이 있었어요. 저긴장성 근육. 근육의 긴장도가 낮다는 건 보통 몸에 힘이 없다는 뜻 아닌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오히려 과도한 유연성으로 이어진다고요. 이건 상식과 좀 반대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아,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근육의 긴장도가 낮다는 건 근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팽팽하게 저항하는 힘이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고무줄로 비유하자면 아주 짱짱한 고무줄이 아니라 약간 흐물흐물한 고무줄 같은 상태인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절이 정상 가동 범위를 훌쩍 넘어서까지 꺾이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엄청 유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절을 안정적으로 잡아주지 못해서 고관절 탈구나 과신전 같은 부상 위험이 훨씬 큰 상태인 거죠. 아하, 유연하다는 그 현상 이면의 원인이 근육 긴장도 저하라는 걸 알아야 제대로 된 지도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체적, 인지적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자료에서 제안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도 전략은 뭔가요?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면 됩니다. 단순함과 반복. 자료에 따르면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 단기 기억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거 하고 저거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쪽으로 가세요처럼 여러 단계를 한 번에 지시하면 혼란을 느끼기 쉽죠. 대신 하나의 동작을 명확하고 단순하게 보여주고 그걸 여러 번 반복해서 몸이 기억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참가자가 지도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독립적인 경험, 그리고 성공의 경험을 선물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독립적인 경험이라는 목표는 사실 모든 지도 상황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참가자가 충동적이거나 과잉 행동처럼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계속 보인다면 지도자 입장에선 독립성을 주기보다 일단 통제하려는 마음이 먼저 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바로 다음 주제인 정서 및 행동 장애의 핵심 과제일 텐데요. 자료에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라고 조언하나요?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통제와 자율성 사이의 균형 잡기. 이게 정서 및 행동 장애 지도의 핵심이죠. 자료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해법은 바로 구조화된 프로그램입니다. 구조화된 프로그램이요? 네.
예측 불가능성을 최대한 줄여지는 거죠. 구조화된 프로그램이라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실제 체육관 바닥 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구조화되지 않은 수업이랑 잘 구조화된 수업은 어떻게 다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한번 상상해보죠. 구조화되지 않은 수업은 이래요. 자, 30분 동안 자유롭게 공 가지고 노세요. 네. 어떤 아이는 신나게 놀겠지만 ADHD 성향이 있는 아이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거나 갑자기 친구 공을 뺏는 등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반면에 잘 구조화된 수업은 시작부터 끝까지 뭘 할지 명확하게 알려줘요. 자, 처음 5분은 저기 있는 파란 선 따라 달리기. 그 다음 10분은 1번 스테이션에서 뜀틀 넘기. 이런 식으로요. 아. 이렇게 활동의 순서와 규칙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면 참가자는 안정감을 느끼고 활동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활동의 자유도를 줄이는 대신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거군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의 한 구절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비경쟁적 활동을 우선적으로 지도하라는 부분이었는데요. 네네. 사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스포츠는 경쟁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경쟁을 피하라고 하는 걸까요? 그 경쟁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경쟁은 필연적으로 승패를 낳고 패배는 좌절감이나 공격성 같은 격한 감정을 유발하는 강력한 기폭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참가자에게는 이런 자극이 너무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승패의 개념 자체를 희석시키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농구 시합을 하는 대신 각자 1분 안에 자유투를 몇 개나 성공시키는지 같은 개인 목표 달성형 과제를 주는 겁니다. 성공의 기준이 남을 이기는 것에서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으로 바뀌는 거죠. 아,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바꿔주는 거군요. 그렇다면 지도자가 피드백을 줄 때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너 이거 튀렸잖아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보다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잘한 삶을 콕 집어서 칭찬해주는 긍정적 강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공을 던지려는 시도 자체가 정말 좋았어. 와, 지난번보다 훨씬 더 높이 뛰었네. 네네. 이런 구체적인 칭찬이 자신감을 심어주고 성공의 경험을 차곡차곡 쌓게 해주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마음의 안정을 위한 심호흡 같은 이완 기술을 미리 가르쳐두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적 장애에서는 신체적, 생물학적 이유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었다면 정서 및 행동 장애에서는 예측 가능한 환경을 통해서 심리적 이유를 다스리는 게 핵심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가자가 세상을 인식하고 느끼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소리나 빛 같은 감각들이 어떤 이에겐 엄청난 고통일 수 있다면 말이죠. 이게 바로 자료의 마지막 주제인 자폐성 장애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논리적인 흐름을 아주 잘 짚어주셨어요. 자폐성 장애를 이해하는 출발점은 바로 그 다른 감각의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료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 조현병 같은 정신장애는 일단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치다가 어느 시점부터 증상이 나타나는 반면에 네. 자폐성 장애는 발달 과정 자체가 처음부터 비전형적인 경로를 따른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자폐성 장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뭘까요? 체육 활동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바로 반복적인 행동 패턴에 대한 선호와 감각의 예민함입니다. 아, 반복 행동과 감각. 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계속해서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거나 손을 흔드는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데 이게 혼란스러운 감각 속에서 스스로에게 안정감을 주려는 시도일 수 있어요. 또 체육관에 울리는 소리, 형광등의 깜빡임, 여러 사람이 동시에 움직이는 혼란스러운 상황 등이 감각적으로 예민한 참가자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마치 우리 귀에 대고 누군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것과 비슷한 경험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의 볼륨 다이얼이 고장나서 최대로 올라가 있는 상태와 비슷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 혼란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 질서를 찾으려는 거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가 제시하는 추천 스포츠 목록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수영, 사이클,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종목들이요. 아, 네. 이 스포츠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왜 하필 이 종목들이죠? 이 스포츠들은 자폐성 장애의 특성을 단점이 아닌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영의 팔젓기, 사이클의 페달링, 인라인 스케이트의 활주. 모두 지극히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동작들이죠. 아, 그러네요. 이런 예측 가능한 움직임이 오히려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또한 복잡한 팀워크나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 판단 없이 혼자서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수행할 수 있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적은 거죠. 아, 반복성이라는 특성을 문제 행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정감을 주는 도구로 또 스포츠의 강점으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의사소통 방식도 달라야겠어요. 물론이죠. 길고 복잡한 언어적 설명보다는 직접 동작을 보여주는 시각적 단서나 가야 할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는 것 같은 환경적 단서가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폐라는 이름표 하나로 모든 사람을 설명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맞아요. 자료에서도 언어 발달은 정상이지만 사회적 신호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습득했던 기능을 잃어버리는 레트 장애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거든요. 맞아요.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서 한 명의 지도자가 그 모든 특성을 다 파악하고 맞춤형으로 지도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이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지도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소통입니다. 지도자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 하지 말고 참가자 주변에 가장 가까운 전문가, 즉 부모님이나 가족 혹은 다른 치료사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라는 겁니다. 아, 그 참가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떤 방식의 칭찬에 가장 잘 반응하는지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는 바로 그분들이니까요. 모든 성공적인 맞춤형 지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눠봤네요. 다운 증후군의 신체적 특성이라는 생물학적 외에서 출발해서 정서장애를 위한 구조화된 환경이라는 심리적 외, 그리고 자폐성 장애의 감각 세계를 이해하는 신경학적 외까지 결국 모든 전략은 장애라는 커다란 이름표 뒤에 있는 개인의 고유한 서사에 집중하는 것으로 귀결되는군요. 맞습니다. 정해진 운동이나 틀에 개인을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한 개인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 환경과 활동을 유연하게 디자인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핵심 철학입니다. 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다는 독립의 경험, 그리고 성공의 경험을 선물하기 위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특수체육의 원칙들, 가령 명확하고 단순한 의사소통, 복잡한 과제를 잘게 나누어 제시하는 것,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 속의 작은 성공 경험에 집중하는 것. 이런 원칙들이 과연 특수체육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과 코칭을 더 효과적이고 인간적으로 만드는 보편적인 열쇠가 될 수는 없을까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여러 장애 유형을 가진 선수들을 지도할 때 코치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만 좀 쏙쏙 뽑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단순히 의학 용어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운동 현장에서 선수와 신뢰를 쌓고 또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실용적인 지식들이죠. 어떻게 소통하고 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맞습니다. 그야말로 현장 밀착형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각장애부터 시작해서요. 청각, 지체, 그리고 뇌병변 장애의 순으로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주제, 시각장애입니다. 이 시각장애의 정의를 보면서 제가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요. 이게 단순히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학습을 위해 다른 감각을 주로 쓰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점. 이건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이 선수는 눈이 안 보인다는 사실보다 이 선수는 청각과 촉각으로 세상을 이해하는구나.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접근법의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 나오는 법정맹의 현실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흔히 2200시력이라고 하는데 이걸 풀어서 설명한 부분이 아주 와닿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사람이 한 60m 밖에서 선명하게 보는 걸 이분들은 최대 교정을 해도 6m 앞까지 와야 겨우 볼 수 있다는 그 비유요. 네, 그제야 거리가 확 체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백내장, 녹내장 같은 원인에 따라 그냥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시야가 뿌옇게 보이거나 주변부가 까맣게 보이는 등 보이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아, 터널처럼요? 네, 이걸 알아야 지도자가 선수의 입장에서 공간을 설명해 줄 수 있겠죠. 자료에 나온 기능적 분류, 그러니까 빛만 감지하는 광각이나 눈앞의 움직임만 파악하는 수동 같은 세부 단계도 그래서 중요하고요. 그게 패럴림픽 스포츠 등급 분류랑 바로 연결된다고 했죠. B1, B2, B3. 맞습니다. 바로 연결됩니다. 근데 듣고 보니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점이 이 자료에서 시각장애인이 환경적 경험이 부족하고 또 안전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건 기술 이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마음의 장벽 같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장벽을 허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료가 제시하는 게 바로 3단계 지도법입니다. 3단계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첫째, 말로 충분히 설명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하고요. 아, 먼저 언어로. 네. 둘째, 직접 기구나 자신의 몸을 만져보게 해서 촉각으로 움직임을 이해시키고, 마지막 셋째, 그 후에야 신체적으로 자세를 잡아주면서 돕는 겁니다. 이 순서가 핵심이에요. 아, 순서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다짜고짜 몸부터 만지면 선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고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죠. 신뢰를 쌓는 과정인 거죠. 그렇군요.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선수는 지도자를 신뢰하고 훨씬 안정적으로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볼링에서 가이드레일을 쓰거나 2인용 자전거에서 비장애인이 앞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것처럼요. 네. 시각장애의 핵심이 언어와 촉각을 통한 신뢰 구축이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청각장애는 또 다른 차원의 소통 방식이 필요하겠네요. 자료를 보니까 듣는 것을 빼면 모든 게 같다. 이 전제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네, 바로 그 전제가 모든 전략의 시작점입니다. 신체 능력은 비장애인과 같으니까 문제는 오직 정보를 어떻게 정확하게 전달할 것인가로 딱 귀결되죠. 그렇군요. 근데 장애인복지법상 정의를 보면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단순히 청력 손실뿐만 아니라 평형기능 장애도 청각장애에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평형 기능이요? 아, 그게 귀 안에 평형기관이랑 관련이 있어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10m를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도 청각장애의 일종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모든 청각장애인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균형 감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걸 지도자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도자가 반드시 구분해야 할 의학적 개념이 나오는데요. 어떤 거죠? 바로 청력 손실의 유형입니다. 아, 그 전음성이랑 감각 신경성으로 나눈 부분이요. 솔직히 좀 어려워 보였는데 이게 지도자한테 그렇게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쩌면 선수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만큼요. 그렇게까지요? 네, 쉽게 말해서 전음성은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의 문제라 보청기처럼 소리를 키워주면 잘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감각신경성은 소리를 해석하는 신경의 문제라서요. 소리를 아무리 키워도 그냥 소음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의미 있는 소리로 안 들리는 거죠. 와, 그렇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선수에게 계속 소리만 지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스트레스만 주는 거죠. 아, 선수가 어떤 유형인지 모르면 엉뚱한 방식으로 계속 소통하려고 애쓰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땐 수화나 필담, 아니면 명확한 입모양, 시각 자료를 활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수칙이 하나 있습니다. 안전수칙이요? 네. 인공화호 외부 장치는 수영장처럼 물에 들어갈 때 반드시 빼야 한다는 겁니다. 기기도 고장나고 감전 같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다룬 장애들이 주로 특정 감각의 문제였다면 이번에 살펴볼 지체장애는 접근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자료에서 강조하는 척수 손상은 손상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도자는 척수 손상이라는 진단명보다 어느 척추 레벨이 손상되었는가 이걸 더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나온 것처럼 경추 7번 아래가 손상되었다면
어깨랑 팔꿈치는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럼 휠체어를 직접 밀고 양궁이나 탁구 같은 상체 운동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서는 거죠. 절단장애의 경우에요. 없어진 팔다리에서 통증이 느껴지는 환상통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건 정말 단순히 신체적인 어려움을 넘어서 심리적으로도 선수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훈련에 집중하기가 정말 힘들 수 있죠. 지도자는 그런 심리적 어려움까지 헤아려 줄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지체장애 파트에서 정말 밑줄 긋고 봐야 할 어쩌면 선수의 생명과 직결될 수도 있는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생명이요? 네, 바로 척수 손상 부위에 대한 건데 특히 흉추 6번 T6라는 이 지점을 지도자라면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흉추 6번 T6. 척추의 특정 위치인데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T6 윗부분이 손상되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 특히 혈류와 체온을 조절하는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 일반적인 운동 상식하고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요. 아무리 격렬하게 운동해도 심박수가 분당 120에서 130 이상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은 심박수를 끌어올리는 게 훈련 목표인데. 그렇죠. 근데 이 경우는 그게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땀도 잘 안 나서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는 고열증이나 반대로 저체온층에 빠질 위험도 훨씬 크고요.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건 자율신경 과다반사라는 증상이에요. 자율신경 과다반사요? 네, 예를 들어 방광이 꽉 차는 것 같은 그런 사소한 자극만으로도 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아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자료가 운동 전 반드시 배변 및 소변을 확인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안전수칙인 거죠. 와, 정말 생명과 직결된 문제네요. T6, 이건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장애들이 주로 신체의 특정 부위나 감각의 문제였다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뇌병변 장애는 컨트롤 타워, 즉 뇌의 손상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접근 방식이 또 완전히 달라져야 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특히 자유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뇌성마비는 비진행성이라는 특징이 있죠. 아, 더 나빠지지는 않지만 회복되지도 않는다는. 네, 맞습니다. 장애는 평생 지속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지도자는 증상에 따른 유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육이 뻣뻣하게 굳는 경직형인지,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계속 움직이는 무정의 운동형인지, 아니면 균형 감각이 주된 문제인 운동 실조형인지, 거기에 따라서 훈련 프로그램이 완전히 달라져야겠군요. 몸의 각 부분을 조화롭게 제어하는 협응력을 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거든요. 아, 협응력. 네. 그리고 빠른 움직임은 오히려 경련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부드럽게 지도하라는 조언도 아주 인상 깊죠.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네. 그런 의미에서 발작 시 대처법도 모든 지도자가 숙지해야 할 필수 지식입니다. 자료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죠. 뭐죠? 억지로 몸을 누르거나 제지하지 말 것, 그리고 입에 무언가를 물리지 말 것. 맞아요. 그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들었어요. 그냥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주고 발작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눕혀주는 게 최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뇌성마비 선수들이 즐겨하는 보치아 같은 종목을 소개해 준 것도 좋은 포인트입니다. 아, 그렇죠. 장애 특성에 맞는 스포츠를 통해서 성공의 경험을 맛보게 해주는 것. 그게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거든요. 자,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니까요. 제 머릿속에 남는 가장 큰 교훈은 장애라는 한 단어는 현장에서 거의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안에 숨겨진 구체적인 특성을 보지 못하면 제대로 된 지도는 불가능하겠어요. 정확합니다. 척수 손상 위치가 T6 위인지 아래인지, 청각장애가 소리를 키우면 되는 전음성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네. 지도 방식과 안전수칙이 180도 달라지니까요. 결국 모든 선수를 개별적인 존재로 보고 그 사람의 상태에 맞춰진 접근법을 찾는 것, 이게 특수체육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은 주로 장애로 인한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면 어떨까요?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달한 감각이나 독특한 신체 조절 능력은 없을까 하고 말이죠.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휠체어를 탄 선수는 상체의 균형 감각이나 공간 지각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훨씬 뛰어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단순히 결핍을 보완하는 체육을 넘어서 차이를 강점으로 활용하는 체육으로 나아갈 가능성에 대해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겁니다.